근데 이제 영수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민정수석실 사실상 부활하는 방안이 이제 공식화된 걸로 이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의 취지는 이제 그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과정으로 대통령실의 권력이 너무 과대해지면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잘못됐던 점들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죠. 그래서 공약을 다시금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의 상황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얘기들을 꺼내면서 했던 일은 이 민정수석실의 법률적인 기능들 외로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게 바닥에 있는 국민의 정서, 국민의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누가 대통령실에 제대로 직보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인적 관계들 속에서 얘기들을 전하는 것은 이 비공식 루트이기 때문에 결국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정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의 민정수석실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민정수석과 그 민정 진짜 국민의 민심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어떤 인물이 올 것인지가 정말 중요할 거거든요. 네. 국민께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면 검사 출신에서 뭔가 수사기관을 옥죄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사람이 민정수석실과 그 안에 있는 이 실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야당으로부터의 거센 비판이 직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유연하고 또 바닥에 있는 국민의 민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좀 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왜 민정수석실을 다시금 부활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하마평에 벌써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러니까 오르내리고 그거는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법률수석 비서관실 만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제2부속실부터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도 좀 빨리 임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공수처장도 계속 임명 안 하시다가 영수회담 앞두고 부랴부랴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약간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만든다는 게 뭐 김병민 최고께서도 조금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 선거에 졌는데 뭔가 사정기관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비서관실을 만든다라는 건 결국에 앞으로 다가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반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 대표적인 것이고 또는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검들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중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의 배우자 리스크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뭔가 감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부재하다라는 거고 그 김 여사 문제도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아마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제2부속실 만들어라 제발 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수석비서관실부터 만든다라는 건 그것도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공약을 파기하고 이 시점에 굳이 참패하고 나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앞으로 다가올 특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검찰에 대한 통제 권력을 더 강하게 쥐고 가려는 그렇게 해서 뭐 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개입하려고 칠 거면은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티나게 만들어갖고 개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 지켜보시면 전체적인 직제 개편의 속도를 좀 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순한 민정수석실은 공약을 철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고 좀 유연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또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충분한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이제 바닥 민심을 훑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그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만드는 것보다 뭐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하신 말씀도 그러니까 들리고 그분이 이제 이러다 계속 보니까 참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직제 개편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제 비공개로 만나서 본회의 관련 논의를 이어갔는데 오전에는 이제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제 내일 본회의 열어서 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 재차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할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생각해 보면 저는 2012년도 마지막 국회가 기억이 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아마 그때 제정됐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국회가 여기 국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못다 했던 마지막 숙제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의 개혁 과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꼭 삶에 필요한 이런 뭐 법률안에 대한 처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을 얘기했던 그 저간의 배경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생에 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5월달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뭐 최상병 특검부터 사실은 이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어차피 6월달 새롭게 이제 22대 국회가 되고 나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야권의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월 달에 있는 마지막 국회도 결국은 정진 국회처럼 비춰지게 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 게 온당한가? 그렇게까지 시급한가? 시급성의 필요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영순위는 결국 의정 갈등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금 국회와 다음 22대 국회는 뭐가 다른가 하면 다른 게 하나 있죠.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에 국회의원들이 등원하게 되면서 선명성과 혁신성 경쟁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1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크게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5월 마지막 국회에서는 그런 여야 모두에게 좀 박수받는 일들을 하는데 주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건 2조 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던 선거였고 그리고 그 정권 심판을 국민들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정말 뭐 최상병의 사망 사건 그 뒤에 이제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그저 침묵하고 뭐 22대로 공을 넘기고 또는 뭐 대통령실 사정 이것저것 다 봐주면서 일을 하냐 저는 그렇게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저는 이거야말로 좀 정쟁의 시선을 거두시고 그리고 트집 잡으려는 그러한 시선들도 좀 거두시고 정말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봐 달라. 그리고 이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보다 훨씬 후퇴한 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소 조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아서 정쟁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과 민생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될지 싶은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이제 국회의장 순방이 이제 4일날 예정이 돼 있는데 같이 못 간다라고 했어요. 내일 본회의가 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열어야죠. 여셔야죠. 저는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회의를 안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과연 이게 여야 합의가 진짜 안 돼서 안 열어야 되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마지막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좀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표 의장은 그래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의장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비판들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은 더 강경하게 민주당의 손을 더 세게 들 수 있는 후보군들로 이제 추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진짜 국회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강행 처리 다 쏟아낸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역사가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국민의힘은 패배했지만 여기에 관한 총선 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일방 강행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또 그 가중에는 의대 증원에 관련된 목소리가 저는 이번 선거 패배에서 일방적인 진행 과정 속에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비껴가지 못했다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있는 25만 원 지원금 또 여기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많은 일방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생각을 고민하게 된다면 6월 달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22대 국회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5월 마지막 국회만큼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정치권에 꼭 필요하다고 전 얘기 드립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잠깐 들여다볼게요.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우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장론을 얘기를 하셨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뭐 자숙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친윤 배현진 의원까지 뭐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3일 금요일이었는데 네. 9일로 미뤄졌거든요. 물론 이제 윤 권한대행께서는 이제 뭐 아무도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류가 변화가 있는 건가? 이런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론의 추이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언론을 비롯해서 뭐 국민들의 이런 전체적인 여론들까지도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강경 그동안 뭐 이렇게 친윤 이렇게 개파색이 굉장히 짙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심으로 계속 굳어지게 된다면 진짜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에 놓일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왔던 정치인 속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직에 맡게 되는 순간 더 씌워지는 프레임이 어떨 거라는 거는 가히 더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총선에 패배하면 그다음은 국민께 고개 숙이고 부족했던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그냥 정치 ABC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 보이지 않고 그럼 이철규 의원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와서 이 당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108명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다 근데 내심 마음은 있지만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래도 그 내용들이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일주일 정도 벌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말 사이 뭐 새로운 변화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 잡은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럼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철규 의원이 그냥 그 직행 여론과 관계없이 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일 거였으면은 이렇게 일정을 연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도 다 봤는데 워낙이나 108석으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코너에 국민의힘이 몰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없다고 할 정도로 4분 오열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욕을 먹더라도 단단하게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충정과 뜻은 이해하겠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여론이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럼 이제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떤 변화를 상징할 것인가를 이제 그 집단지성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만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변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를 줄 수 있다면 뭐 이철규 의원이 뒤로 물러서는 게 예, 본인뿐 아니라 당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배현진 의원께서 그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걸 보면서 아, 정말 확실히 이 친윤 세력들조차도 이철규 의원께 뭔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아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고요.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다면 뭐 아무리 대통령의 뭐 의중이나 용산의 의중을 받들어서 출마를 고민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어렵겠죠.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공개적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패장이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저는 그거야말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엔 총선에 지고도 아무런 변화를 안 하고 있구나로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번 그 총선 참패의 의미를 제대로 못 읽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저는 애초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불출마까지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중앙일보 단독으로 얘기한 게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오해받을 생각 없다.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가지고 오해받을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분이 원내대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재선이거든요, 지금. 네. 되면 3선입니다. 근데 과거로 치게 되면 뭐 4선 이상의 원내대표들이 많았는데 3선 정도 되는 인사를 놓고 기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좀 중도적인 색채 있는 분들을 찾자고 하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남 정당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또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강원도 지역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는 이양수 의원도 이번에 3선이 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색채는 굉장히 온건한 색채로 평가받고 있고 당내 구력들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김병민 최고의 픽은 아니고 이런 분도 저랑 있다. 가까운 사람들. 네, 아니 그런 원내수석 부대표 등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를 수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충청권에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충청권의 민심이 다 돌아섰다고 평가하잖아요. 대전에 한석도 가져오지 못하고. 근데 충청도에는 성일종 의원이 있어요. 과거 4년 전 총선 폭망 이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동안 비대위를 끌었고 그때 저랑 같이 비상대책위원을 했습니다. 뭐 그 뒤로는 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다양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 와서 충청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또 여기 같은 경우들도 3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마다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겠죠. 아예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좀 튼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과거 민평당에 몸을 담았던 조배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북 출신으로 들어오셨어요. 5선입니다. 선수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모으게 되면 이철규 의원이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서 줌과 동시에 국민의 힘이 좀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걱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고민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가능성 어떻게 강하게 보세요? 얘기하시던데요. 네. 유승민 의원님이 이렇게 대놓고 세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민 의원께서도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신당으로 합류를 하셨던 케이스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당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시겠다고 전 남은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당은 이제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뭐 지원 유세도 가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당에 남아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사인을 계속해서 전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죠.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아주신 거죠. 뭐 어디든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시든 뭐 그 사이에 좀 껄끄러운 관계는 아직 청산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력갱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에는 저는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뭔가 좀 전통적인 보수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윤계 인사나 아니면 전통 보수 이런 분들의 결집과 또 한 축에서는 아마 수도권 당선자들 그리고 험지에 출마했던 사람들 또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세력을 이제 주축으로 삼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축으로 그러니까 좀 나눠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분열이 좀 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이 대립 구도가 돼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당 운영이 지금처럼 가냐 아니면 완전히 바뀌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께서도 아마 역할을 좀 하시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선거에 참패했기 때문에 당의 체질 개선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또 등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럴 때 또 하시는 거죠. 저는 매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아, 반가웠어요. 유승민 의원님이 주요한 정치 역할들도 쭉 해왔지만 최근 몇 년의 상황을 보면 전면에 등판하지 않지만 뒤에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층의 마음들을 가져올 수 없으면 다음번 지방선거 그 이유를 우리가 내다보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수면 위로 유승민 의원이 역할하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하는 순간 전당대회는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여기에 전당대회가 만약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나오지 않고 과거의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완전 우리가 좀 웅크러진 보수 일변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순간 국민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이는 그 싸늘한 시선 밑으로 더 빠르게 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만큼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만약 유승민 의원께서 용기를 갖고 나오신다 그러면 구도상으로는 불리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비율을 좀 조정하더라도 워낙이나 비토 여론이 크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제도권 내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누군가로 인해서 찍어 누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정말 이 당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당을 회생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의 박찬대 의원 그리고 국회의장, 뭐 이재명 대표 연임 너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도 더 확연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